성실했던 대기업 과장 남편이 숨긴 영혼의 진실. 당신이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성실했던 대기업 과장 남편. 알고 보니 우리 엄마 적금까지 도박판에 던진 빚쟁이였습니다. 호강시켜주겠다고. 아니, 넌 우리 아이 미래까지 팔아먹은 괴물이야. 무너진 성벽을 버리고 제가 선택한 마지막 복수 지금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1부 어느 날 걸려온 은행 전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라 말하지만 저에게 행복은 늘 제 곁에 머무는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 남들이 말하는 권태기조차 우리 부부에겐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 진우 씨는 제 인생의 가장 튼튼한 버팀목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믿는 성의 성주였습니다. 거실 한쪽엔 내년에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한 작은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저는 진우 씨와 함께 그려갈 미래에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을 때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지원아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던 진우 씨의 넓은 어깨를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신뢰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에서는 햇볕 냄새와 섞인 향긋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저는 진우 씨가 제일 좋아하는 차돌박이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진우 씨에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어떤 이름을 지을지 물어볼 참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 진우 씨인가? 벌써 퇴근한다고 전화한 건가?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원 씨 되시나요? 여기 한국은행 여신관리팀 강동현 대리입니다. 김진우님 배우자 되시는 분 맞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맞는데요. 은행에서 웬일이세요? 저희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바빠서 못 받은 모양이네요. 김진우 고객님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주일째 닿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하여 부득이하게 비상연락처로 등록된 배우자분께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김진우님 명의로 실행된 대출 원리금이 3개월째 연체 중이십니다. 네, 대출요? 원리금 연체요? 대리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출 받은 게 없어요. 작년에 주택담보대출도 전부 상환했고요. 신용대출도 우리 남편은 싫어해서 카드론조차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전산 오류 같은 거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김지원 씨, 저희는 전산 내역을 바탕으로만 안내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김진우님 본인 확인 거쳐 실행된 신용대출 5천만 원과 8월에 추가로 설정된 이금융권 담보대출 1억 2천만 원이 확인됩니다. 현재 총연체 금액만 1,2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천요? 담보대출이라고요? 그게 무슨? 이 집은 분명히 상환이 끝났는데 지난 8월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설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최소 연체 이자라도 입금되지 않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담보권 실행 절차 즉 경매 신청이 불가피합니다. 본인이 아니셔서 유선상으로 더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급히 남편분과 상의하신 후 지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경매 신청이라고요? 대리님 잠시만요. 우리 집이 왜?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타깝지만 김진우님께서 연락을 피하시는 동안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지점 내방해 주십시오. 끊겠습니다. 상담원의 마지막 말이 거실 천장을 맴돌다 제 머리 위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연체, 담보권 실행, 경매. 평생 뉴스에서나 보던 제 인생과는 결코 접점이 없을 줄 알았던 단어들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는 사람. 매일 아침 성실하게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그 사람을요. 그런데 왜 은행에서는 그가 억대의 빚을 지고 집을 담보로 잡혔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야, 아닐 거야. 진우 씨가 그럴 리 없어. 은행이 실수한 거야. 우리 진우 씨가 나 몰래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우린 내년에 아이도 태어나는데.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조금 전 들린 상담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가득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지어 올린 견고한 성의 벽에서 모래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우리 집 발밑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멍 앞에 선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돌아와 오해다라고 말해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말이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은 이미 1분 전의 통화와 함께 영원히 박살났다는 것을요. 제 입으로 처음 듣는 대출 이야기,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가 끊긴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제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는 늘 말했죠. 중요한 회사 기밀 서류들이니까 서재 서랍은 가급적 건드리지 마, 여보.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저는 그 말을 그의 책임감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홀로 짊어지고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그 공간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쏟아진 것들은 기밀 서류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집어삼킬 괴물의 발톱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지난달, 이건 지지난달, 카드론 3천만 원, 이자율이 왜 이래? 18.9%. 종이 뭉치 사이에서 발견된 대출 계약서들은 마치 낯선 외국어 같았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존재조차 생소한 고금리 대부업체의 이름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작년에 승진 축하 파티를 열어주며 제게 선물했던 명품 가방, 내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샀던 최고급 유모차, 그 모든 행복의 조각들이 이 피냄새 나는 종이들 위에서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우 씨의 아이패드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간 그의 패드.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인가? 아니네. 718, 내 생일인가? 아니야. 우리 아이 태명, 찰떡이, 1025, 우리 아이 예정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 당신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잠금이 풀린 화면에는 금융 앱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확인한 내역은 은행원이 말한 1억 2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저축은행, 사설 대출 중개업체, 그리고 단기 카드론까지 빚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우리 집 구석구석을 칭칭 감고 있는 형국이었죠. 친정 엄마 번호잖아. 진우 씨가 왜 엄마한테 이 시간에 문자를? 어머님, 저 진우입니다. 지원이 모르게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에 회사에서 우리 팀만 특별히 배정받은 사내 공모주가 있는데 수익률이 확실합니다. 지원이 깜짝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어머님, 여유 자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달 뒤에 이자까지 쳐서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우리 지원이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네. 마침 적금 만기된 게 좀 있어. 3천만 원 정도면 되겠나? 지원이한테는 비밀로 할게. 고맙네, 김서방. 엄마 왜 그랬어? 진우 씨, 당신 진짜 인간이야? 우리 엄마가 그 돈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서 평생 시장에서 고생해서 모은 그 돈까지. 눈물이 앞을 가려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신뢰, 그리고 우리 엄마의 노후까지 도박판에 판돈으로 걸어버린 겁니다. 제가 거실에서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서재 안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하나씩 팔아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6시, 이제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현관문 소리가 들릴 때 설레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올 그의 발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 뒤에 어떤 괴물이 숨어 있는지 이제는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랑 살고 있었던 거니, 지원아? 내가 믿었던 그 세상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저는 바닥에 흩어진 대출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그 종이 더미는 이제 저를 지켜주던 성벽이 아니라 저를 가두고 질식시키는 감옥의 창살이 되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 씨의 차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등 하나만을 켠 채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오늘 밤 제가 마주할 진실이 저를 어디까지 타락시킬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제3부 남편의 당황. 세상에서 가장 안온해야 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저에게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기 전에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식탁 조명 하나만을 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에 펼쳐진 수십 장의 대출 서류들이 빽빽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팀장이 웬일로 일찍 퇴근시켜주네. 배고프다. 오늘 저녁은 뭐야?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퇴근길에 사온 간식 봉지를 흔들며 저를 향해 웃어 보였죠. 그 뻔뻔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은행 독촉장 한 장을 식탁 위로 가볍게 던졌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전화 왔어. 한국은행 여신관리팀 강 대리라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 뭐? 은행?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그럼 이 종이들도 다 피싱이야? 우리 집 등기부등본에 찍힌 1억 2천만 원 담보 설정도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보낸 공모주 사기 문자도 다 누가 조작한 거야? 말해봐, 박진우. 당신 이거 서랍 열었어?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래? 정말. 남의 물건? 지금 그게 문제야? 당신이 내 인생을, 우리 엄마 노후를, 뱃속에 있는 우리 찰떡이 미래를 다 팔아먹고 있는데 내가 서랍 좀 연 게 그렇게 큰일이야? 당신 대체 제정신이야? 이 돈들 다 어디에 쓴 거야? 아니, 여보 진정해봐. 그거 잠깐 빌린 거야. 금방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회사 동료가 정말 확실한 소스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상장만 되면 지금 빚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당신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는데 그게 호강이야? 이금융권의 사채까지. 당신 이자가 얼마인지나 알아? 당신 월급으로 이자나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들쑤시니까 일이 더 꼬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나 회사에서 고개도 못 들고 이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라고. 발버둥.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눈동자는 끝없이 흔들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들켰다는 당혹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비겁함이 그의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우리 엄마 돈은 어쩔 거야. 엄마가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아 모은 3천만 원. 그거 공모주에 넣었다며? 그 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돌려드려. 그게 지금은 좀 묶여 있어서 다음 달이면 풀릴 거야. 진짜야, 지원아. 나 믿어주면 안 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 한 번만 믿고 기다려줘. 믿어달라고?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이 나 몰래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우리 엄마를 등쳐먹고 아이 태명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이 지옥 같은 짓을 계속해왔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아내 지원이가 맞긴 해. 지원아, 제발. 나 무서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야. 당신이 도와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명의로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뭐? 내 명의로 대출? 당신 정말 괴물이다. 사람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해? 당황한 남편의 얼굴에서 제가 알던 다정한 진우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자신의 실패를 덮기 위해 아내까지 수렁으로 끌어들이려는 추악한 중독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대박이 터질 거라는 헛된 희망에 매몰되어 있었죠. 저는 그를 향해 차갑게 등 돌려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그가 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가슴엔 오직 시린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제사부 계속 드러나는 대출. 밤은 깊었지만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안방 문을 잠근 채 저는 남편의 공인인증서가 복사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말, 잠깐 꼬인 것뿐 이라던 그 비굴한 변명을 단 하나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 찍히는 숫자들은 제 불길한 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 클릭마다 새로운 절망을 선물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왜 또 있어? 저축은행 대출 4천만 원. 이건 또 언제 받은 거야?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조회하는 금융사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빚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듯한 명함은 고금리 대출을 끌어쓰기 위한 좋은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는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나누며 웃었지만
뒤에서는 그 집의 기둥뿌리를 하나씩 뽑아 사채 시장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빼앗아둔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거친 독촉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회사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 예쁘시던데 사모님 직장으로 갈까요? 아, 이 미친 인간아. 회사에, 내 직장에까지.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저는 홀린 듯 그의 연락처 목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친한 친구들, 심지어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줬던 지인들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혜야, 혹시 우리 남편이 너한테 연락한 적 있어? 돈 빌려달라고. 너 알게 된 거야? 진우 오빠가 너 몰래 투자할 때가 있다고, 수익 나면 너 명품 100 사주고 싶다면서 입단속 시키길래 내가 모아둔 비상금 1,500만 원 빌려줬어.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나도 사실 속이 타던 중이었어. 지원아, 너 괜찮아?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저의 사회적 관계마저 판돈으로 썼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 저를 동정하게 만들고 저를 볼 때마다 빌려준 돈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탕진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평생 쌓아온 인격과 자존심 그리고 주변의 신뢰까지 모두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지원아,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그거 지혜한테 빌린 거 이번 달에 수익 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나 믿어줘. 당신 입에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말, 믿어달라는 말, 이제는 구역질이나. 당신이 갚겠다고 한 그 돈 다 어디서 났는데? 또 다른 데서 빌려서 막은 거잖아. 돌려막기 하면서 우리 인생을 도박장에 던진 거잖아.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도 힘들단 말이야.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해? 남들도 다 주식하고 코인해서 돈 번다는데 나만 운이 없었던 것뿐이라고. 운? 당신이 하는 건 운이 아니라 범죄야. 우리 엄마 돈, 내 친구 돈, 우리 집, 이 모든 걸 나 몰래 건드린 게 어떻게 운이야? 당신은 중독자야. 그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마라고. 대출 내역을 계속 뽑아보니 이제는 금액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2억, 3억. 숫자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태교를 하며 아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책, 따뜻하게 덮여두었던 거실 바닥,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던 평범한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가짜 성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남편의 대출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A4 용지 몇 장으로는 부족할 만큼 방대한 죄악의 기록들. 그는 제 등 뒤에서 제 인생의 나무를 조금씩 베어내고 있었고 저는 그 나무가 쓰러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비명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지원아, 이제 울 시간도 없어. 이 괴물 같은 현실에서 너와 내 아이를 건져낼 사람은 너뿐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비겁한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대출 내역은 저에게 슬픔이 아니라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정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오부 집까지 담보로 잡힌 사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우리가 결혼 3년 차에 이 집을 마련하며 서로를 껴안고 울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지원아, 이제 우리 발 뻗고 잘 집이 생겼어. 여기서 우리 아이 키우며 평생 행복하자. 진우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그 약속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종이 위엔 축복 대신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채권 최고액 4억 8천? 이게 뭐야? 우리 집값이 6억인데 4억 8천이 근저당으로 잡혀있다고.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는 온통 붉은 줄과 낯선 금융기관의 이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1금융권 담보대출은 이미 작년에 상환했다던 남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상환은커녕 그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2금융권 심지어는 대부업체까지 끌어들여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박진우 당장 일어나라고. 여보, 왜 그래? 아직 새벽인데. 이게 뭐야? 이 4억 8천만 원이 뭐냐고. 당신 우리 대출 다 갚았다고 했잖아. 나한테 상환 영수증까지 보여줬잖아. 근데 왜 집에 근저당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 왜? 지원아,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그거 잠깐 명의만 빌려준 거야. 선배가 사업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수료만 받고 금방 풀어주기로 했어. 진짜야. 거짓말 좀 그만해. 어느 바보가 자기 집을 남의 사업 담보로 내줘? 당신이 그 돈 다 갖다 쓴 거잖아. 주식하고 코인 하느라 모자라니까 결국 이 집까지 팔아먹은 거잖아. 우리 찰떡이 방 꾸미려고 사둔 가구들, 저 커튼들. 당신 눈엔 안 보여? 이 집이 당신한테는 그냥 돈다발로 보여? 미안해. 지원아, 미안해. 나도 정말 잘해보려고 그랬어. 집값 오르는 것보다 주식 수익이 빠를 것 같아서 조금만 벌어서 대출 싹 갚고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서 호감? 깜짝 놀라게 해줘? 그래.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나를 속인 괴물이라는 사실에 자다가도 심장이 멈출 것 같아. 당신 이거 이자 못 내서 경매 통지서 날아오기 직전이라며. 은행에서 그러더라.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지원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당신 친정에 말해서 조금만 더 융통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에는 진짜 복구할 수 있어. 이번에 나올 신약 정보가 확실해. 당신 정말 미쳤구나. 우리 엄마 돈 3천만 원 날려 먹고도 또 엄마 돈을 찾아? 당신은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아니, 인간일 자격도 없어. 이 집 우리 엄마가 보태준 돈이랑 내가 1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 뭔데 이걸 마음대로 팔아먹어. 거실로 나와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우리가 직접 골랐던 대리석 식탁, 벽에 걸린 웨딩 사진,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저를 지켜주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파괴자가 남겨놓은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죠. 참 예뻤네, 우리. 근데 진우 씨, 사진 속의 당신은 어디 갔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추악한 인간은 누구야? 뱃속에서 아이가 작게 발버둥 쳤습니다. 마치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제 안의 슬픔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음으로는 이 거대한 부채를 갚을 수 없고 이 비겁한 남자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요. 당신이랑은 여기까지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담보를 치울 거야. 이 집은 당신이 다 가져. 빚도 경매도 파산도 다 당신이 감당해. 난 우리 아이랑 여기서 나갈 거야. 지원아, 너 나가면 나 진짜 죽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제발 가지마. 죽든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은 이미 나를 죽였으니까.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진실은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성이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무너진 성벽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제6부 남편의 투자 실패. 남편의 서재는 마치 폭격받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평소엔 그토록 깔끔하게 정리하던 사람이 이곳에서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바닥엔 반쯤 비워진 위스키 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한 잿더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세 대의 모니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숫자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죠. 파란색으로 뒤덮인 하락장. 그것은 우리 가족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레버리지 10배. 당신, 주식이 아니라 도박을 했구나. 우리 집을 판돈으로 걸고 홀짝 게임을 한 거야? 내역은 처참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우량주로 시작했더군요. 하지만 한 번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그는 더 위험한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 방이면 된다. 이번에만 맞추면 다 갚는다. 그 헛된 희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상장 폐지 직전의 잡주들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보이지 않는 세력의 소스를 사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여보, 봤어? 저 차트 봤냐고.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텼으면 저기서 반등하는 거였어. 내가 맞았다고. 세력들이 장난질만 안 쳤어도 지금 우린 펜트하우스에 가 있을 거란 말이야. 정신 차려, 박진우. 펜트하우스? 당신 눈엔 저 파란 숫자들이 안 보여? 영원이야. 당신이 집 담보로 받은 돈, 우리 엄마 돈, 친구들 돈, 다 영원이 됐다고. 상장 폐지라고 적혀 있잖아. 아니야.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내가 아는 형님이 그랬어. 이거 작전주라고. 지금 개미들 털어내는 중이니까 이때 더 사야 한다고 했어. 지원아, 당신 비상금 남은 거 있지? 그거만 주면 내가 이번엔 진짜 복구할 수 있어.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만해. 제발 그만해. 당신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린 거야. 우리 아이 태명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이 짓을 할 때
당신 양심은 한 번이라도 가책을 안 느꼈어? 찰떡이가 아빠가 도박꾼이라는 걸 알면 뭐라고 하겠어? 뺨을 맞은 진우 씨는 한동안 멍하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곧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엔 미안함보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었겠어? 나도 잘 살고 싶었어. 매달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언제 부자 돼? 남들은 코인으로 수십억 벌어서 퇴사한다는데 나는 왜 매일 상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냐고. 나도 당신한테 보란 듯이 다이아몬드 사주고 싶었단 말이야. 나는 다이아몬드 원한 적 없어. 그냥 저녁에 당신이랑 된장찌개 먹으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할 거라고 믿는 그 소박한 일상을 원했어. 당신이 호강이라 부르던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진짜 보석들을 다 깨트려 버린 거야. 그는 전문가들이 쓴다는 유료 리포트와 단톡방의 가짜 정보들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쳤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오만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담보로 도박을 하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라는 비겁한 방패 뒤에 숨어 있었죠. 이제 끝났어. 당신의 그 가짜 세계는 여기서 폐장이야. 더 이상 잃을 것도 걸 것도 없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한 방 때문에 당신은 가장 소중한 관객인 나를 잃었으니까. 지원아, 나 이제 어떡해? 나 회사에서도 조만간 징계위원회 열린대. 동료들한테 빌린 돈 때문에 고소당할지도 몰라. 나 진짜 끝난 거야?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신이 뿌린 그 수많은 거짓말의 대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공범이 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만든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랑 우리 아이는 빠져나갈 거야. 남편의 투자 실패는 단순히 경제적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도덕적 파산이자 우리 관계의 영구적인 사망 선고였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 남겨진 것은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손으로 집을 불태운 어리석은 중독자뿐이었습니다. 어두웠던 서재 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파란색 차트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넘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7부 아내의 결심.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며 저는 마지막 짐을 꾸렸습니다. 한때 이 집의 모든 가구와 소품들은 저의 자부심이었고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남편이 짊어진 빚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무의미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제가 직접 산 옷가지와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했던 물건 몇 가지만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7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데는 커다란 캐리어 2개면 충분했습니다. 박진우,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식탁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제가 밤새 작성한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보면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저 가련하고 추악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제 안의 사랑은 어젯밤 그 파란색 차트 불빛과 함께 완전히 연소되어 제가 되었습니다. 여보, 지수야, 지금 몇 시야? 나 머리가 너무 아파. 물 좀. 물은 당신이 직접 떠 마셔. 이제 당신 수발 들어줄 사람은 이 집에 없으니까. 뭐? 그 가방은 다 뭐야? 너 진짜 가려고? 이 새벽에 어딜 가? 나 혼자 두고 가면 이 빚들 어떡하라고?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담을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이 모욕당하는 기분이야.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엄마의 노후를 도박판에 던졌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 아이가 태어날 집을 담보로 사채를 썼겠어?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묵묵히 받아내줄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뿐이야.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나 이혼 못해. 너 가면 나 진짜 죽어. 나 회사도 잘릴지 모르는데 너까지 없으면 난 정말 끝이야. 아니, 박진우, 넌 죽지 않아. 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가 만든 그 거대한 빚의 감옥 안에서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해. 죽는 건 너무 쉬운 도망이잖아. 당신이 망가뜨린 내 5년, 우리 엄마의 눈물,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잃어버린 아빠.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 그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속죄야.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을 나가는 것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 밖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광활한 대지라는 것을요. 까지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찰떡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아이 생각해서 가는 거야. 거짓말쟁이 아빠, 도박꾼 아빠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으니까. 내 아이에겐 가난보다 불신이 더 무서운 독이야. 내가 벌어서 내가 먹이고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라는 오물은 내 아이 인생에 묻히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차단 목록에 있던 번호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나야. 나 지금 가고 있어. 응. 이제 다 끝냈어. 걱정 마 엄마. 나랑 우리 찰떡이 이제 괜찮아. 내가 엄마 적금도 다 찾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 이슬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저는 이제 그 잔해 속에서 단단한 주춧돌을 골라낼 것입니다. 빚 독촉도 거짓된 다정함도 불안한 내일도 이제는 안녕입니다. 찰떡아 들려? 이제 엄마랑 단둘이 행복해질 시간이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성을 다시 지어줄게. 이번엔 모래가 아니라 진실로 만든 성이야. 새벽의 끝에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시린 겨울은 지나갔고 저는 이제 저만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길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